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누구나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나 바쁜 현대 생활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책 읽는 법과 글을 잘 쓰는 법을 지도해 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징비록의 작가님이시고요. 토정소설, 토정비결, 그다음에 천년영웅, 징기스칸 등 수없이 작품을 써오신 소설가 이재훈 작가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 모셔가지고 제가 멘트도 이렇게 떨리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나와주셔서 영광이고요. 예. 우리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설가 이재훈입니다. 저는 소설도 쓰고 우리말 사전도 많이 만들고 또 바이오 코드라는 성격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발빠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벌써 녹색 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셨을 텐데 아마 그 결과가 엄청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랄까요, 소개 모두에 책을 잘 읽는 법, 글을 잘 쓰는 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 잘 쓰고 책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 비법이 따로 있나요? 그건 없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잘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잘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아유, 평생 살 동안 책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책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제 가까이에 어떠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골프 용어 중에 자기 나이대만큼 골프 스코어를 에이지 슈터라고 해서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나이만큼 책을 쓰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그분이 57세신데 최근에 53권째를 쓰셨더라고요. 예. 속도전도 중요하겠지만 책을 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책 쓰는 유전자는 따로 타고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예, 예.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예, 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고 예, 예. 57세에 1권을 내기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군요. 뭐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아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어떠한 방향성이나 퀄리티에 좀 다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예, 예.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책 쓴다고 하면 뭐랄까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한 일이고 저도 지금 글을 써서 거의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만 오랫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의 명함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신분이 될 수 있어서 책 한 번 쓰는 게 정말 신중한 건데 몇 권이나 우리 작가님 쓰신 것 같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마 한 150권에서 7, 80권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권수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모를 정도로 많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일만인데 대부분 소설에 관련된 것들이었나요? 아니면 학습에 아니요, 관련된? 소설은 한 100권 정도 되고 100권이라 해서 예를 들어 천년영웅 칭기즈칸 같은 건 8권, 네. 태사룡의 거꾸로 보는 삼국지 같은 건 10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종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몇십 종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 사전이 꽤 되고 또 바이오코드 관련된 저술이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제가 다 집계를 못 하죠.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방송화돼서 이렇게 어떠한 사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TV에서 방영된 사례도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죠. 네, 그래도- 작가는 글만 쓰고 네. 그걸 방송으로 할 때는 방송 작가들이 네. 따로 드라마를 대본을 그렇죠. 다시 쓰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도 많이 달라져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의 베이스는 어쨌든 교수님이 쓰신 걸로 모티브로 해서 그렇죠. 할 테니까 예. 그 이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역사된 자꾸 대단하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니 그런데 사실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을 사실의 팩트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극화화하고 조금 더 시청자들이 읽기 편하게 조금 재편석을 구성을 편집을 해서 새로 하는 구성을 거죠. 해서 예. 예, 그렇게 해도 방향성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왜곡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라고 봐도 괜찮을 만큼이겠네요. 그럼요. 일단 저는 이제 최근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사극 드라마 보면은 사실 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막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남자가 여자 된다든가, 뭐 죽었는데 살았다든가, 뭐 역적을 충신으로 네. 바꾼다든가 이런 건 근본적으로 소설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팩트를 근거로 하되 팩트와 팩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예. 그런 걸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지. 뭐 아무거나 뻔한 사실까지 하면은 그거는 판타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역사 소설이라고 옛날에 볼 수는 어떤 없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할 때 허준의 그 스승하고 예. 허준이 태어난 시기가 완전히 다른데 한 200년 차이. 네, 그런데도 넘죠. 불구하고 스승으로 삼아서 물론 좀 더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역사적인 사실을 부각하려다 보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줄기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줄기를 흩어뜨리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역사마저 왜곡을 하느냐.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픽션이냐 논픽션이냐도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뭐랄까요. 아까 한 180여 건 이렇게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떤 분이 지금 뭐 정권에서 장관도 하시다가 지금 책 쓰기 강좌하시는 분 얼마 전에 TV 나와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도 좋지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글을 쉽게 쓰는 게 진정한 작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책 쓰는 그 아이디어랄까 창작력은 그때 나오시는 겁니까? 좀 메모를 해놨다가 언제 다음에 뭐 써야지 하는 겁니까? 어떠한 제목을 정해놓고 이 주제로 써야 되겠다고 아예 파고드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주제를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있고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예. 이런 걸 선생님이 쓰시면 딱 맞겠다 아,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쓰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든 작업은 똑같아요. 책을 쓰기로 결심하면 자료조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메모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자료조사에 들어가면은 일반 소설은 문해소설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역사소설은 약 100권 정도의 저술이나 논문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편향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그 스토리가 이제 완전히 왜곡되고 딴 나라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 그 전공자가 봐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상상력까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을 읽고 나서 구성에 들어갑니다. 플롯에.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작가들의 실력 차이가 나오게 되죠. 플롯의 힘이라는 게 결국 소설의 힘이다시피 한 건데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플롯에 따라서 재미가 달라지고 독자들한테 공감을 받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쉽게 쓰는 뭐 그런 게 있느냐. 예, 우리가 유명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적인 명화. 예, 예, 애들이 봐도 좋아요. 예. 그리고 클래식 음악 좋은 거 이런 거 애들이 들어도 즐거워요. 역시 뭔가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고 다릅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쓴다고 해서 그게 독자의 공감을 받는 게 아니고 독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쉬운 단어들을 자극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 면에서 쉽게 쓰고 간결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뭐랄까 우리가 책 쓰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산모의 고통이 여기에 비할 소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글 쓰는 게.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작가 인터뷰를 이제 작품 나올 때마다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제일 흔한 질문이 그거예요. 아, 책 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뭐 산모의 고통, 무슨 고통,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사람은 글 쓰지 말아야죠. 책 쓰는 게 즐거워야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지 고통스러우면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저는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예, 역시 아주 예. 베테랑다운 이야기이신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특정한 인물을 연상을 했을 때 평범하지가 않다면 저 사람들은 뭘 먹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작가의 삶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일까요? 작가의 삶이라는 것은. 작가는 방치된 삶이지 뭐 특별할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방치되어 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가 9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게을러 가지고 못 하고 6시에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그날의 원고량을 뭐 아니면 자료 조사량을 못 맞췄으면 뭐 할 수 없이 그 벌로 10시까지도 하고 안 되면 12시까지 하고 안 되면 새벽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하는 예? 힘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게으른 만큼은 어차피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1인 기업이니까. 그렇죠. 1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인 기업이라고.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작가님은 보통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쓰셨습니다. 장편 소설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장편 소설을 아, 2권 그랬어요? 썼었거든요. 근데 뭐 습작이니까 애들이 쓰는 거니까 다 버렸지만 아, 고3 때부터 쓴 거는 1학년, 2학년 때는 숙제 내기도 바빠요. 아, 우리 중앙대 문해창작학과 숙제라는 게 단편 소설 써내라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수업상 중편이나 장편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단편으로 소설 쓰는 걸 배우는데 사실 학기마다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마침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서 아, 휴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예, 예. 그때 썼죠, 그때. 그래서 아. 그때 처음으로 저의 처녀작도 그때 쓰고 일반 목불을 태워서 살이나 얻어볼까 하는 인문 교양서죠. 그것도 그때 썼죠. 그때 3학년 때 광주 항쟁 때문에 책이 2권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부분 이럴 수도 있나요? 책을 출판을 하고 쓰겠다라고 했을 때 제목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은 글을 써놓고 제목을 나중에 붙이나요? 어떤 게? 그거는 참 묘한데요. 예, 예, 제목이 먼저 딱 정해지면은 예. 글이 술술술 잘 나와요. 아, 그런데 처음부터 예. 주제는 설정했는데 소재는 설정했는데 제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역시 제목이 안 된다는 건 주제가 덜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제가 선명하지 않으면 명료하지 않으면 내용도 흩어져요. 역시 독자들도 공감을 덜 해주더라고요. 그렇겠군요. 예. 지금 많은 소설, 180여 권이나 되는 소설을 쓰셨지만, 소설은 그보다 훨씬 적죠. 예, 예. 그러니까 소설 말고도 우리말 수거 단어 뭐 1000가지, 예, 우리말 사전. 네, 우리말 예, 사전들 쓰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면이 좀 더 그렇죠. 강한데 예. 이거야말로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겠어요. 팩트 중에 그래서 저는 팩트여야 되니까. 저는 지금도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 숨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사실, 팩트,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저희 형이 물리 화학 교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때는 그렇게 책이 도서관에 많지 않았어요. 학교 도서관에도. 예, 예. 그 형이 대학 때 공부했던 그 책들을 중학교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그런 어떤 원리, 기본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문학을 공부하고 이후에도 소설을 쓴답시고 하는데 이게 소설의 기본 그 무기가 우리말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말 어휘 중에 뜻이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그 사전에도 안 나오지.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지.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도 안 나오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게
오늘까지 와가지고 10여 권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아까 그 저 형님의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예. 사실 대부분의 이렇게 명사님들이 얘기하시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뭘 사다 줘서 형이 뭐를 해서 그 환경적인 요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려받는 그 영향이라는 게 저도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40 예. 중반인데 제가 20대 때부터 그 뽕짝을 좋아하고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좋아했어요. 예, 예.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나이에 안 맞게 그런 노래 왜 좋아하냐 그러는데 나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늘상 그 얘기만 그 노래만 틀어가지고 그거에 이제 귀에 익숙해지고 그쪽으로 방향성이 설정된 것처럼 그 가족이라든지 자기의 멘토의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인생 좌우관이 확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 문학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 편해지시는 것 같아서 참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학을 말하자면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문학에 집중을 그 사전 때문에도 많이 못하고 바이오 코드 때문에 더더욱 집중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단점으로 봐야죠. 저 자신도. 그렇겠군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재훈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징기스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몽골에서 일자 무식의 한 그 유목민 양치기 소년이 예. 당시 알려진 세계,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모를 때니까 알려진 세계의 거의 80% 정도를 정복을 했어요. 자기 이름도 글자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나 하는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저건 굉장히 오랫동안 한 6년간 준비해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를 자기 앞마당처럼 뛰어다녔던 그 몽골군들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저게 몽골군이 그 당시에 유럽을 두드려가지고 유럽에서 물론 유럽은 재앙을 입었지만 결국 거기서 나중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렇죠. 과학기술 문명이 꽃을 피워서 다시 동양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20세기 과학 문명이 열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소설 토종 비결. 이것도 사실 우리 귀에 익숙하고 또 많이 봐왔던 브랜드 같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일종의 출세작이죠. 저 32살 때 청탁을 받아가지고 쓴 건데 저거는 제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32살짜리한테 조선시대 중기 인물 토종 이지암에 대해서 써라. 아유, 못 쓰죠. 지금 32살 젊은 작가들한테 그 쓰라면 못 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사삼경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한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어차피 토종 이지암을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견 작가들이 다 못 쓰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너 한번 써볼래 해가지고 온 게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 왔죠. 저 대박이 난 그런 또 소설이죠. 예. 자, 다음 사진 또 보면요. 사도세자. 얼마 전에 이게 저 영화로도 영화 드라마 이거는 네. 뭐 우리나라한테 뭐 장희빈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현왕후니 해서 이쪽 그 시대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썼느냐면은 이 시대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 김만중이라든가 인현왕후 거기에 관련된 인물, 서인들 이쪽이 말하자면 거대한 권력 싸움이었는데 저희 집안도 또 이 싸움에 개입이 돼 있었고 해서 제가 작정을 하고 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말 이게 수거 사전이죠. 천가지 우리말 예. 사전. 예. 그 사전은 제가 관심 갖고 많이 쓰는 건데 어원이라든가 한자라든가 뭐 우리말 중에서 잘 뜻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자기가 평소에 쓰면서도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저 우리말하고 한자 예, 뭐 이런 거. 예. 자, 또 뭐 우리 성웅 이순신. 뭐 이순 씨는 원래는 제가 당취라고 해서 스포츠 서울에 아니 저 경향신문에 연재를 했었네요. 예.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당취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순신 부분을 따로 떼서 만들어낸 겁니다. 예.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예. 자, 정도전 이것도 굉장히 또 유명한 예, 거죠. 정도전은 저게 아마 2006년 경에 네. 처음 제가 썼던 소설인데 그때부터 정도전이 역적이 아닌 예. 정도전은 원래 조선 3대 역적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근데 혁명가로서 처음 조명이 됐고 이후에 정도전이 붐을 이뤄가지고 정도전 교양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게 되고 정도전 복권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사진. 예, 이제 이게 끝이군요. 워낙 많이 많아가지고 방송 뭐 아니면은 잡지, 컬럼, 하여튼 수없이 많은 곳에 매체가 방송이 되고 소개가 돼서 아마 이재우 작가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팬층도 다양하게 많이 팬클럽도 확보하고 계시죠. 근데 매니아분들. 그게 저기 옛날에는요. 1990년대에 제가 말하자면 그 전에도 책을 두 권 냈었지만 그때는 뭐 무명 작가에 가까웠고 1992년 소설 토정비기를 나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드라마도 재미가 별로 없었고 예를 들어서 천군 만마가 몰려오고 있다. 그냥 말로 하고 말았어요. 예. 천군 만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그래픽도 발달하지 않았고 또 실제 살아있는 말이 이렇게 뛰는 장면도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말한 말에 동원하는 것도 힘들어서 소설적 상상력이 드라마를 압도했어요. 그리고 영화도 제작비가 워낙 비싸서 그 당시에는 경쟁력이 소설이 앞섰는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이게 천군만마하면 뭐 적어도 말이 한 100마리, 50마리 정도 나와요. 그걸 CG로 튀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엑스트라도 몇천 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도 훨씬 더 영상미가 드라마나 영화가 뛰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긴 소설을 독자들이 참아내질 못해요. 영화 같은 경우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영화관에 꼼짝없이 붙잡혀서 끝까지 보는데 소설은 내 눈으로 내가 책장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글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 독서 수용체가 없으면은 일반인들은 책을 읽으면 졸려요. 영화도 어려운 영화 보면 졸립잖아요. 맞아요. 뇌에서 그걸 수용을 못 해주면 읽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한테는 이제 어두운 겨울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또 다양하게 모색을 해서 웹툰도 나오고 쉽게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요즘 또 스마트 기기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기기에 맞게 또 나오고 이북 전자책도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다양한 이 방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이 이제 화려하다 보니까 예. 책이 이제 그 액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예, 이제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꾸준하게 그 책에 대한 사랑, 독자층 뭐 이런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옛날만큼 팬층이 두껍지 않다고 해서 나태해지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재현 아니요, 작가님 같으신 분이. 지금 제가 사실은 50까지만 글을 쓰고 50 이후에는 바이오 코드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예, 예. 젊은 작가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좋은 작가들이 이렇게 우리 문단에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나이 든 작가들이 좀 뒤로 밀려 나가고 이제 그만 쓰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역사 소설 분야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10년 이상 해야만 소설을 쓸 수가 있는데 젊은 작가들이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경제적 지원이 안 되니까 안 들어와요. 드라마 작가 쪽으로는 젊은 작가들이 많이 가는데 소설가로 많이 안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독자들한테 또 좋은 작품을 내놓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죠. 마치 출판 시장이 나쁜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는 내가 나이가 50살까지만 되면 그만하고 바이오 코드를 완성하겠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예. 바이오 코드 이게 뭘까요?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아까부터 바이오 코드 얘기하던데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이오 예. 코드 뭘까요 이게? 바이오 코드를 제가 개발한 뭐 동기나 이런 계기는 많았는데 소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역사 소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당시하고 이순신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순신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역사 인물이죠. 네. 그런데
이순신의 진짜 성격은 뭐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당시에 옛날에 쓰다 보면 뭐 토종 이지함의 성격은 뭐였을까? 선조 이균의 성격은 뭐였을까? 근데 사실 이순신을 예를 들자면 쓰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순신을 다룬 등장인물로 다룬 소설이 우리나라에 뭐 한 20여 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서 알만한 것도 한 10여 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살펴봐도 이순신 성격이 다 달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작가 자기의 성격이에요. 만화 보면 만화 주인공이 만화가 그렇죠. 얼굴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진짜의 캐릭터를 찾아보자. 그러자면 뭐 이순신 같으면 난중일기를 통해서 성격을 추출해낼 수 있지만 그런 자료도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물 성격을 원래의 그분 성격대로 한번 찾아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역사 인물의 성격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 패턴을 말하자면 제가 찾아내서 성격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심리 됩니다. 유형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역사적- 마음이 일어나는 네. 배경 그런 걸 알아내는 근데 거죠. 사실 그런 그 학문들이 바이오 코드라는 그런 코드가 정말 전제가 돼서 철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역사도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런 거를 바탕하지로 않은 그냥 창작만으로 있었던 역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혹시나 왜곡되거나 방향성이 틀어지거나 우리 또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한번 잘못 익히게 되면 그게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건데 바이오 코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드라마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배우를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캐릭터가 바뀌고 그럼 역사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500년, 1000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왜곡이 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저는 팩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역사 인물의 진짜 성격, 진짜 이분이 어땠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네, 그렇군요. 아마 이 바이오 코드를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하고 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또 온라인 상에서 말고서라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랄까요? 어떻게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쓰는지 또 책 쓰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금도 문화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책을 쓰고 있고 이재훈 작가님을 롤 모델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충고랄까 당부 뭐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한마디 해주시죠. 글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제 작품을 연구하고 저한테 뭘 조언을 구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소설로서 모든 사람이 소설가들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자칭 소설가가 한 1000명은 됐었어요. 지금 시인이 한 뭐 몇만 명 될 거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소설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즉 소설을 써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소설을 넘어서서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그분이 과학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꼭 필요한 그 두뇌를 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글쓰기 훈련을 누구나 다 해야 되죠. 자, 생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세라고 하죠, 보통. 예, 그렇죠. 많이 받으시죠? 인세는 그 흔히 모르는 사람들은 책값을 다 작가가 받는 줄 아는데 정가의 10%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5,000부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50만 부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수백만 부 나가는 것도 이건 그 결정되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10%도 많으시잖아요. 보통 어떤 분은 뭐 자기 책 냈는데도 자기가 자기 일정한 양이 빼면은 자기가 자기 책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7%다 뭐 어떤 사람은 8%다 그거 갖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던데.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고 환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와, 내 책에 뭐 한 100만 부 나갈 거니까 얼마다 뭐 이런 그 쓸데없는 계산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업 작가로서 그 저작권료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설가 중에 약 20명 이내입니다. 예, 그렇게 바람직하게 너 소설가 돼봐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직업이 안 돼요. 투자에 대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질 못합니다. 다만 글 쓰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그거는 제가 권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 해주셨고 또 뭐 일정이 계속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코드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도 만나셔야 되는데 예. 앞으로 좋은 더 작품 어쨌든 이재훈 작가님이 바빠주시고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에 집거해서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곧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앞으로 많은 활동 많은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이재훈 작가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문학 전도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